여, 방과 후 여우 계단부 선배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 자, 오늘은 레딧 괴담을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집 현관문이 이틀째 열려있어. 그날은 햇볕이 드는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 시각은 5시 30분쯤. 나는 막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참이었어. 맞은편 집 이웃의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그냥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구나 생각했지. 집 안으로 들어가 퇴근 후에 평소 루틴을 그대로 이어갔어. 조깅을 하고 아내 앨리스와 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것. 그때까진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런데 저녁이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집 개 베일리를 마지막 산책시키러 나갔을 때였어. 그때는 해가 질 무렵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어. 나는 베일리와 함께 아직 지평선을 볼 수 있을 만큼의 해가 남아있는 그 순간에 동네를 거니는 걸 즐겼어. 베일리에게 하네스를 채워주자 베일리는 신나서 깡충깡충 뛰었어. 나는 베일리와 함께 서늘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섰어. 몇 초 후 나는 올려다보다가 맞은편 이웃집 현관문이 여전히 활짝 열려있는 걸 보았어. 이상한 건 그 집의 차가 차도에 있는데도 집안이 완전히 어두웠다는 점이었어. 불빛 하나 켜져 있지 않았어. 나는 길을 건너 그녀의 집 쪽으로 다가갔어. 내 이웃은 20대의 이자벨이라는 여자였어. 좋은 사람 같지만 친하지는 않았어. 가끔 우리 집 레몬을 그녀의 무화과와 바꾸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 그렇지만 열린 문을 그대로 두자니 불안했어. 혹시 그녀가 몸에 문제가 생겨 그 집안에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몇 걸음 올라가자 내가 쥔 리드줄이 팽팽해졌어. 내려다보니 베일리가 바닥에 앉아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 내가 이름을 부르고 리드줄을 당겨도 움직이지 않았지. 베일리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시선은 집안을 향해 고정돼 있었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 베일리는 짖지 않았지만 그 자세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나는 문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어. 이자벨? 맞은편 집에 사는 브라이언입니다. 들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 내가 베일리의 리드줄을 놓고 문 계단 쪽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브라이언 씨. 그녀가 말했어. 기침 한 번 하고 목을 가다듬었어. 죄송해요. 지금 저녁 준비 중이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나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어. 저기 죄송한데 그냥 문이 열려있는 게 보여서요. 알고 계신지 확인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또 흘렀어. 그녀가 집 안에 있고 문 가까이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대답이 늦는 걸까? 이자벨? 아, 친절하시네요. 네, 알고 있어요. 오늘 너무 더워서 바람을 좀 들이려고요. 곧 닫을게요. 그렇군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당신도요. 나는 베일리를 데리고 진입로를 내려와 산책을 마쳤어.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이 괜찮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고 잠자리에 들었어. 토요일은 정말 느긋한 하루였어. 10시에 일어나 앨리스가 만든 아침을 먹고 뒤뜰에서 앨리스와 베일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 하늘은 흐렸고 오후 3시쯤 가벼운 빗방울이 내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 앨리스는 동네 끝에 사는 여동생 클라라와 통화를 했고 나는 거실로 가 TV를 틀었어. 그런데 자리 잡기도 전에 현관 앞 창문을 통해 이자벨 집의 문이 다시 열려있는 걸 발견했어. 또 열렸네? 아니, 원래부터 안 닫은 건가?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 집을 유심히 살펴봤어.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회색 구름 때문에 거의 밤처럼 어두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엔 불빛이 하나도 없었어.
현관 입구는 마치 검게 칠해진 직사각형처럼 보였어. 베일리를 바라보니 베일리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 귀를 쫑긋 세우고 나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 단순히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한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때 앨리스가 거실로 들어왔어. 그녀는 전화를 끄는 상태였고 낯선 긴장감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어. 좀 이상한 대화를 했어. 베일리 옆에 앉으면서 앨리스가 말했어. 무슨 일인데? 글쎄, 클라라가 며칠 전 우리 집을 누군가 훔쳐보는 걸 봤대. 뭐라고? 섬뜩하지? 그런데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쪽 동네에서 비슷한 신고가 몇 건 있었다고 해. 도난이나 피해는 없었대. 적어도 클라라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오늘 밤엔 우리 집 문 단단히 잠그자. 내 머릿속엔 이웃집이 계속 떠올랐어. 앨리스에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어. 이자벨과 친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최근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힘든 이별을 겪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 이자벨과 그 여자의 관계를 추측하는 건 무리였지만 혹시 모르잖아. 상심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앨리스는 잠시 머뭇거렸어. 글쎄, 클라라는 좀 미신을 잘 믿어.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조금은 의심해야 한다는 거지. 앨리스가 클라라의 말을 전했을 때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 클라라는 그 여자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 처음엔 남자로 착각했다고 했어. 얼굴 피부는 너무 팽팽했고 눈은 두개골 속에 깊이 박혀 이상할 정도였다고. 클라라를 발견하자 그 여자는 웃음을 지으며 밤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어. 웃을 때 그녀의 치아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했고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 이 소름 끼치는 목격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 여보, 오늘 아침에 이자벨 집 현관문 열려 있었어? 그녀는 베일리를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했어. 그랬던 것 같아. 적어도 나는 이자벨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 젖은 진입로를 조심스럽게 내려왔어. 보도에 서자 뒤에서 베일리의 미친 듯한 짖음이 들렸어. 돌아보니 베일리가 창가에 아빠를 얹고 짖고 있었고 앨리스가 베일리 옆에 나타났어. 베일리를 달래려 했지만 실패했고 나를 보며 묘하게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나는 어깨를 으슥한 뒤 길을 건넜어. 이자벨 집 현관 계단 밑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 전처럼 집안에서 무언가가 들려왔어. 깊고 축축하게 찢어지는 소리. 뭔가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어. 그리고 역시 집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브라이언? 다시 안녕하세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녀가 내 목소리만으로 나를 알아챘는지 의문이었어. 미안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 나와주실 수 있나요? 브라이언 씨. 그녀가 다시 말했어. 마치 꾸짖는 듯한 톤이었어. 지금은 안 돼요. 늘 식사 중일 때만 오시네요. 금방 끝낼게요. 내가 설득하려 했어. 대답이 없자 몇 계단 올라갔어. 이자벨, 최근 동네에서 수상한 일이 많아요.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열어두시는 건 알지만 오늘은 닫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소파에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한데요. 직접 문을 닫아주시는 건 어떠세요? 소파? 그녀는 지금 식사 중이 아니었나? 소파에서 먹는다고 해도 목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불과 몇 발짝거리처럼 들렸어. 그녀가 문 뒤에 숨어 있었던 걸까? 나는 계단을 오르며 전에 들어갔던 기억을 떠올렸어. 현관 왼쪽에는 거실이 있었고 이자벨이 앉아있다는 건 그곳이었을 거라 생각했어. 문 옆엔 전등 스위치도 있었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들어가서 인사하고 문을 닫아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 뒤를 돌아봤어. 베일리는 여전히 미친 듯 짖고 있었지만 앨리스가 지켜보고 있는 모습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 그냥 집이었어. 내 이웃이 있는 평범한 집.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지방에 섰어.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새까맣게 어두웠어. 손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는데 기름 속에 넣은 듯 사라졌어.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 손을 더듬다가 뭔가 단단한 걸 스쳤어. 살덩어리 같았어. 사람일 거라는 생각에 손을 획 빼버렸어. 이자벨? 어둠 속을 향해 물었어. 그러자 불과 몇 센티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깊고 거친,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어. 전혀 그녀의 목소리 같지 않았어.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누군가 나무 바닥을 달리는 빠른 발소리가 들렸어. 점점 멀어지더니 멀리서 문 여닫는 소리도 들렸어. 뒷문이었을까? 다시 팔을 안쪽으로 넣어 스위치를 찾았어. 불을 켜자 평범한 현관이 드러났어. 평범한 옷걸이와 신발장이 있었고 침입자는 없었어. 하지만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어. 집 안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걸어가자 거실 소파 위에 이웃이 있었어. 아니, 그녀의 자네가. 그녀는 소파 위에 늘어져 있었어. 머리는 옆으로 처져 있었고 텅 빈 눈구멍과 이가 빠진 커다란 입은 얼굴에 3개의 구멍이 난 것 같았어. 얼굴은 붉었어. 처음엔 피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 얼굴뿐 아니라 팔과 상반신도 마찬가지였어.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녀의 몸을 훼손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공포와 혼란 속에 얼어붙어서 악몽에서 깨어나길 기다렸어. 다른 방에서 이자벨이 걸어나와 할로윈 장식이에요 라고 말해주길 바랬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비를 마시며 비틀거리듯 집을 나섰어. 집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내가 본 걸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 경찰은 빨리 왔고 나와 앨리스 진술을 받은 뒤에 맞은편 집을 조사했어. 며칠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어.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있어. 머릿속엔 그날 장면이 계속 재생돼. 목소리, 어둠 속에서 느껴진 살덩어리, 그리고 그 처참한 시체의 모습. 의문은 너무 많지만 3가지가 가장 컸어. 내가 누구랑 얘기한 거지? 어떻게 그 목소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자벨과 똑같았지? 그리고 왜 그날 이후 매일 밤 베일리는 현관 앞에 앉아 짖는 걸 멈추지 않는 걸까? 자, 양식을 먹었으면 일식도 먹어봐야겠죠? 다음은 투챈괴담입니다. 잘생기고 부침성 좋은 후배. 그 후배 A군은 지난해 우리 부서로 배속되었다. 나이는 20대 후반. 잘생기고 부침성도 좋은 멋진 청년이었다. 이전까지 있던 부서와는 전문 분야가 다르고 아직 신입이라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지만 노력도 하는 데다 한번 가르치면 금세 배워서 사수인 내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나를 포함해 우리 부서 대부분은 그를 인정하고 있었고 좋게 평가했다. 대하기 편하지만 예의 바르고 유머 감각도 있는 A군은 금세 우리 부서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그런 A군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B씨라는 사람이었다. B씨는 30대 중반의 남자로 일은 꽤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달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자주 내뱉곤 했다. 단점은 당연히 물어뜯고 장점마저도 이리저리 말을 돌리며 헐뜯어대곤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렬히 물어뜯거나 사정사정할 때까지 늘어지는 일은 그저께 없었다. 좀 기분이 나빠지기는 하지만 그것뿐이니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저 다들 최대한 B씨랑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
새로 들어온 A군에게 일을 가르치는 건 내 몫이었고 내가 의식적으로 피한 곳도 있었기에 A군과 B씨의 접전은 거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B씨는 그 무렵부터 A군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닐까? 어느 날 A군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B씨가 다가가 A군이 일하는 걸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시비를 걸어댔고 그 문장 이상하지 않아? 그걸로 A군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 형식은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프린트에서 나눠볼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어휘도 모자라고 어? 마침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던 내가 그걸 목격했다. 나는 B씨에게 이건 초보인데다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있다고 말해 어떻게든 돌려보냈다. A군을 들들 볶을 생각에 내가 자리를 비우기만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분이 나빴다. 자존심 높은 B씨는 유능하고 호감을 사는 데다 미남인 A군을 질투한 것이다. 원래 예상은 하고 있었기에 일부러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려던 건데 A군에게 괜찮냐고 묻자 네, 저는 괜찮습니다. 라며 곤란한 듯 웃었다. 그로부터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A군은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익혀 한 사람 몫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와는 반대로 A씨의 작업 능률이 점차 떨어져 갔다. B씨가 작성한 서류는 깔끔하고 보기 쉬운 것으로 호평이 자자했는데 줄 간격도 이상해지고 존댓말과 반말이 헷갈리는 등 영 읽기 어렵게 변해버린 것이다. 또 굳이 어려운 말을 골라 쓰곤 하던 B씨답지 않게 단어를 잘 떠올리지 못하는 일도 이어졌다.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는 법이라 여기고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B씨의 상태는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스트레스 때문인지 B씨의 성격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A군에게 온갖 싫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함께 일을 하게 되면 A군에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다가 끝내는 일과 상관없는 소리까지 늘어놓게 되었다. 여자 사원을 꼬시는 게 아니냐느니 팔방 미인인 척하지만 실은 다들 싫어한다느니 이쯤 되면 그냥 시비 거는 수준이었다. 주변에서도 다들 신경을 쓰기 시작했지만 B씨의 태도는 악화될 뿐이었다. A군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 갔고 다들 B씨에 대해 불만이 커져갔지만 나는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태도와 비례하듯 B씨는 모든 것을 잘 못하게 되어 가고 있었으니까. 일은 양도 질도 심하게 능률이 떨어져 가고 줄 담배를 피우는지 혈색도 나빠지고 살도 붙었다. 지금까지 B씨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긴 해도 자기 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던 데다 건강도 잘 챙겨왔건만. 그러던 어느 날 A군과 술을 한잔하게 됐다. 일 끝나고 한잔하지 않겠냐고 A군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었다. A군과 둘이서 술을 마시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영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뭔가 상담할 거리가 있겠거니 싶었다. 나는 평소보다 좀 좋은 술집에 데려갔다. 개인실에서 천천히 마시다가 A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생각한 대로 B씨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A군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다. 저 특이 체질이라고 해야 하나? 저를 싫어하거나 목리를 부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목리의 뜻은 상대방이 그다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리는 등 괴롭히려 드는 사람. 순간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A군은 말을 이어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A군을 괴롭히거나 A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A군을 따돌리려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따돌려지게 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던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단다. 그 정도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A군은 말을 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A군에게 끼치려고 한 위해를
스스로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 가장 심한 것은 중학교 시절 이야기였다. 중학교 시절 A군에게는 아주 똑똑한 동창생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아이는 유독 수학에서만은 A군을 이기지 못해서 그게 콤플렉스였다. 그리고 어느 날 A군의 수학 노트와 교과서를 훔쳐서 태워버렸단다. 하지만 못내 양심에 걸렸던지 다음 날 A군이 수학 교과서를 찾는 걸 보고 울면서 사과했다는 것이다. A군은 어차피 새로 살 생각이었기에 가볍게 용서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그날 교과서와 노트를 태웠던 아이의 집이 전소했다.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다던가 불행 중 다행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A군은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A군의 뜻과는 상관없이 발동하기 때문에 설령 A군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가족이라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불제도 자주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원인 자체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A군은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같이 아무래도 어울리기 힘든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A군은 아직 부모님한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라며 내게 처음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싶으면서도 나는 A군에게 B씨 일은 알아서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특수 능력이라니 만화 같아서 멋있잖아. 라며 울상을 짓고 있는 A군을 억지로 달래 겨우 웃는 얼굴로 돌려보냈다. 나는 오컬트나 초능력 같은 건 믿지 않는다. 하지만 B씨가 A군을 괴롭히는 건 어떻게 말려야겠다 싶었다. 다음날 출근하고 나서도 B씨는 A군에게 다가왔다. 마치 할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A군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반응을 보였다. 나는 전날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더 가까이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다들 A군 편에 서고 B씨를 배관시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약간 꺼려해도 오히려 비웃던 B씨였지만 이 지경이 되니 역시 동료들의 눈초리에 기가 죽은 듯 했다. 그리고 그 무렵 내가 중재하려 끼어든 것이 두어선이 되고 말았다. 뭐야 너희들 그렇게 그놈 편만 들고 이 녀석이 오고 나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너 짜증나고 방해돼. 네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겠냐? 네가 얼마나 팬을 끼치고 있는지. B씨는 얼굴을 붉히며 열변을 토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A군도 나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말을 마친 B씨는 거친 기세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잠시간의 침묵 후 누군가 뭐라는 거야 정말 할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네 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B씨에 대한 성토와 A군을 향한 위로가 이어졌다. A군은 여전히 아연실색한 채였다. 몇 분 지나자 소동도 가라앉고 다들 자기 일로 돌아갔다. 나는 A군 걱정에 B씨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조금 조용해질 무렵에야 나는 B씨를 찾아 나섰다. 아마 화장실이나 흡연구역에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덮쳤다. 설마 싶어서 나는 황급히 방을 뛰쳐나와 B씨를 찾았다. 흡연구역에는 없었기에 화장실로 향했다. 남자 화장실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움직이질 않았다.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B씨였다. 그 후로는 정신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난생 처음 제세 동기를 썼고 구급차를 불렀다. 뇌일혈로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3, 4분 정도 지났다는 것 같았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흡연량과 갑작스런 감정 변동에 이유로 꼽혔다. 병원에는 상사가 따라가기로 하고 나는 사무실 사람들 그리고 A군을 진정시키게 되었다. 구급차가 온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미 B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대충 사정을 설명했다. 문제는 A군이었다.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A군은 충격을 받은 자였다. 내가 발견했을 때 B씨는 이미 호흡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 A군은 분명 B씨가 네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화가 난다 고 말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겠지. B씨의 건강 상태라면 뇌 일혈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과는 상관없이 A군은 스스로를 자책할 터였다. 내가 고민하고 있자 A군은 그것마저 헤아렸는지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조아렸다. A군의 잘못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솔직히 나도 곤혹스러웠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B씨는 병원에서 목숨을 건졌다고 다음날 상사가 귀뜸해줬다. 다행이었다. 다만 뇌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직장에 복귀는 못하고 그대로 B씨는 퇴사하게 되었다. 다들 안심하거나 씁쓸해하는 와중에 A군은 여전히 죽을 상을 짓고 있었다. 나는 등을 한 대 두드려주며 얌마 B씨 살았단다 라고 말을 건넸다. A는 겨우 네 하며 간신히 웃어주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심 B씨가 A군에게 죽으라고 말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싶어 몰골이 성연했다. A군은 열심히 기운을 북돋아준 보람이 있어 지금은 멀쩡하게 잘 일하고 있다. B씨는 부인의 친정으로 따라 내려가 재활 겸 밭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보내는 바람에 다시 회사로 들고 가느라 땀 좀 뺐지만 안에는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는 별도로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내게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A군에게 보내는 사과가 한마디 써있었다. A군에게 슬쩍 전해주니 그는 뭐랄까 말로 전하지 못할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기쁜 것 같았다. B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디 A군이 괴로워할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괴담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자. 3년여 전 분수 광장 근처에서 이상한 여자가 서성이곤 했다. 출근길에 자주 봤었다. 30 남짓 되어 보이는데 오래된 것 같은 빨간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었다. 몸은 바싹 말랐고 안색은 어두운 데다 눈도 공허했다. 머리는 등 가운데까지 내려와 기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옷 색깔이 워낙 튀는 데다 독특한 분위기가 감돌아서 시선을 빼앗기곤 했다. 하지만 뭔가 무서운, 정신 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 무심코 바라보기는 해도 눈이 마주치지는 않도록 조심했다. 여자는 늘 광장 안을 맴돌았다. 지하철구를 나오면 거기 몇 군데 술집이 있기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광장 안 드러그 스토어 앞에서 화장품 세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쇼핑할 때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 그때도 아마 1시간 정도는 거기 머물렀던 것 같다. 그날 밤도 여자는 광장을 떠돌고 있었지만 맨날 보던 모습이라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게에서 나온 순간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다. 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분수를 사이에 두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음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여자는 확실히 보였다. 눈이 마주친 순간 기분이 나빠졌다. 뭔가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와, 위험해. 하지만 뭐가 위험하다는 것인가. 스스로도 사고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반사적으로 가게 안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위에 걸린 것 마냥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도움을 구하려 해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항상 비틀거리며 걷던 여자가 곧바로 빠르게 다가온다.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머리는 산발에 드레스 자락을 잡은 채 다가오는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서 나는 압도되고 말았다. 눈 전체가
검은 자위였거든. 무서워서 더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내 팔을 꽉 잡았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제야 몸이 움직였다. 웬 남자였다. 내가 입을 열려고 하자 남자는 쉿, 조용히 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남자는 점점 손아귀에 힘을 더하며 무서운 얼굴로 앞을 노려봤다. 시선을 돌리자 여자가 바로 앞에 서서 남자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너무나 끔찍한 그 얼굴에 나는 벌벌 떨었다. 갑자기 여자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죽인다. 라고 중얼거리며 남자 옆을 부딪히듯 지나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그 후 나를 붙잡고 역 구내까지 간 뒤 그제야 손을 놓았다. 역 안은 사람들이 가득해 방금 있었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멍하니 있자 남자는 괜찮아? 라고 말을 걸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패닉에 빠져 있었다. 상대의 이름을 묻거나 감사를 전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남자는 나를 개찰구까지 바래주었다. 헤어지면서 이제 거기로는 다니지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 때문에라도 다녀야 하는데요. 목숨이 아까우면 그만둬.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 네 수호령이 나를 불러서 너를 지켜준 거야. 나는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우연이라고 알았어? 네가 살아남은 건 수호령의 부름을 알아차릴 사람이 마침 근처에 있었던 덕분이라고. 저놈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 거기로 다니지 마. 영혼 따위 본 적도 없기에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 눈에 여자는 사람으로만 보였고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 남자는 몇 번이고 혼자 다니지 마라 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하지만 다음날 낮 나는 또 그 광장을 지나갔다. 낮이다 보니 공포감이 희미해지기도 했고 실제로 지나가는 사이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귀갓길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라 무서워졌다.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에 나는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 여자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어리석은 짓이었다. 광장으로 이어진 계단을 반쯤 내려가자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에게 등을 보이고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제껏 여자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여자는 쓱 일어섰다. 마치 마리오네트의 줄이 끊긴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그 순간 나를 바라볼 것 같다는 예감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올라 뒤도 보지 않고 도망쳤다. 그 후 나는 분수 광장은 무조건 피해 다녔고 2달 뒤 일도 그만뒀다. 아직도 그 여자는 거기에 있을까? 자, 오늘 방과 후 여우 계단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조금이라도 즐거우셨다면 다행입니다. 선배들이 조금이라도 만족이 되셨다면 혹은 즐거우셨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만족이고요. 다음 계단부에서 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빠이빠이.